김순이는 그날 아침 일찍부터 분주했다. 시작된 불안감이 여전히 가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이제는 며느리가 된 이상 받아들여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준호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갈비찜을 정성스럽게 준비했다.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갈비를 골라왔고 밑반찬까지 정갈하게 차려놓았다. 며느리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서연이 정말로 좋은 며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오전 10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준호의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저 왔어요. 김순이는 앞치마를 벗으며 현관으로 나갔다. 준호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뭔가 전과 다른 느낌이었다. 얼굴이 조금 야위어 보였고 눈가에 피로감이 어려 있었다. 신혼생활의 설렘보다는 오히려 긴장감이 느껴졌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서연은 여전히 완벽했다. 단정한 원피스에 적당한 화장, 공손한 인사까지. 하지만 김순이는 그 완벽함이 오히려 더 어색하게 느껴졌다.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래, 신혼생활은 어때? 우리 준호가 잘하고 있지? 김순이가 묻자 이서연은 완벽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잘해주고 계세요. 요리도 해주시고. 그런데 이서연이 말하는 동안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김순이는 놓치지 않았다. 뭔가 이상했다. 신혼부부가 주고받는 자연스러운 대화가 아니었다. 마치 대본을 읽는 것 같았다. 점심을 차리면서 김순이는 두 사람을 유심히 관찰했다. 준호는 평소보다 말이 없었고 이서연은 지나치게 예의 바른 며느리 역할에 충실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준호가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갔다. 구역질을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준호야, 괜찮아? 김순이가 화장실 문을 두드리자 준호의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괜찮아요. 요즘 좀 체한 것 같아요. 이서연은 태연하게 식사를 계속했다. 남편이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고 있는데도 전혀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김순이에게 음식 칭찬을 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니 요리 정말 맛있어요. 준호 오빠가 어머니 음식을 그렇게 그리워하시더라고요. 준호가 화장실에서 나왔을 때 얼굴은 더욱 창백해져 있었다. 김순이는 아들의 손을 잡아봤다. 차갑고 축축했다. 준호야, 병원 가볼래?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아니에요, 엄마. 그냥 신혼생활 적응하느라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약했고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순이는 불안감이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점심 식사 후 이서연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으로 따라왔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면서 나눈 대화에서 김순이는 또다시 이상함을 느꼈다. 서연아, 너희 신혼집 생활은 어때? 네, 좋아요. 준호 오빠가 정말 잘해주세요. 그런데 준호가 요즘 많이 아픈 것 같은데 병원은 갔어? 이서연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 다시 태연하게 대답했다. 아, 네. 병원 갔는데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약도 먹고 있어요. 스트레스? 뭔 스트레스가 있는데? 아, 직장 일이 좀 바쁘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있고요. 하지만 이서연의 대답은 어딘가 공허했다. 진짜 걱정하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뉘앙스가 느껴졌다. 오후 3시쯤 준호와 이서연은 집을 떠날 준비를 했다. 준호는 여전히 얼굴이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평소보다 느렸다. 김순이는 아들을 현관까지 배웅하면서 손을 꼭 잡았다. 준호야, 아프면 꼭 병원 가. 그리고 엄마한테 연락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서연이 옆에 있어서인지 끝내 입을 열지 못했다.
그때 준호의 눈빛에서 김순희는 묘한 신호를 읽었다.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김순희는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더욱 강해졌다. 준호의 건강 상태, 이서연의 어색한 연기,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이상한 긴장감까지. 그날 밤 11시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목소리가 평소보다 많이 약했다. 물론이지. 근데 괜찮아? 목소리가. 엄마, 사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아요. 계속 속이 쓰리고 구토도 나고. 병원 갔다며? 약은 먹고 있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준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혹시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뭘 잘못 생각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그냥 요즘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요. 김순희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다. 준호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서연이는 저한테 잘해주는데.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 같았다. 준호야, 혹시 서연이가. 엄마, 이제 끊을게요. 서연이가 들을까봐. 전화가 끊어진 후 김순희는 한잠도 잘 수 없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직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어떻게 할 수도 없었다. 이틀 후 김순희는 준호의 신혼집 근처에 갔다. 혹시나 해서 멀리서 지켜보려고 했던 것이다. 오후 2시쯤 아파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서연이 혼자 나오는 것을 봤다. 준호는 보이지 않았다. 이서연은 근처 약국에 들렀다. 김순희는 호기심에 이끌려 약국 앞에서 기다렸다. 이서연이 나올 때 손에 들고 있는 것은 위장약이었다. 하지만 양이 너무 많았다. 한 사람이 먹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양의 약들이었다. 그날 저녁 김순희는 다시 준호에게 전화를 했다. 준호야, 약 잘 먹고 있어? 네, 먹고 있어요. 무슨 약 먹어? 위장약이요. 서연이가 사다 줘요. 김순희의 의심은 더욱 커졌다. 이서연이 직접 약을 사다 주고 준호는 그 약을 먹고 있다. 그런데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다. 다음 날 김순희는 더욱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이서연이 신혼집 아파트에서 나와 한 남자와 카페에서 만나는 것을 본 것이다. 그 남자는 40대 정도로 보였고 이서연과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김순희는 가까이 가서 들으려 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서연의 표정에서 평소 준호나 김순희 앞에서 보여주던 그 조신한 며느리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능숙하고 계산적인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이번엔 목소리가 더욱 약했다. 엄마, 준호야, 괜찮아? 목소리가 너무. 엄마 저 정말 이상해요. 자꾸 어지럽고 손발이 저려요. 김순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준호야, 지금 당장 병원 가. 아니면 내가 가서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가 내일 큰 병원에 데려가 준다고 했어요. 서연이가 뭔가 이상했다. 남편이 이렇게 아픈데 왜 하루를 더 미루는 것일까? 다음 날 오전 김순희는 이서연에게 직접 전화를 했다. 서연아, 준호병원에 데려갔어? 아, 네. 지금 검사 받고 있어요. 어느 병원이야? 내가 가볼게. 잠시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다. 아, 어머니. 괜찮아요. 검사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날 하루 종일 연락이 없었다. 김순희가 다시 전화를 했을 때 이서연의 대답은 더욱 이상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며칠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2번. 그럼 내가 지금 가볼게. 어느 병원이야? 어머니, 준호 오빠가 어머니 걱정하실까봐 조용히 치료받고 싶어 해요. 괜찮아지면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김순이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날 밤 12시쯤 김순이는 준호의 신혼집으로 갔다. 혹시나 해서 가본 것인데 집에 불이 켜져 있었다. 그리고 이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순이는 조심스럽게 창문 근처로 다가갔다. 커튼 사이로 이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그 표정이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다.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응, 거의 다 됐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어. 김순이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무엇이 거의 다 됐다는 것일까? 병원에서는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계속 악화되고 있어. 그 순간 김순이는 깨달았다. 이서연이 준호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준호의 목숨과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다음 날 새벽 김순이는 경찰서로 달려갔다. 제발 저희 아들 좀 구해주세요. 며느리가 뭔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경찰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어머니,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세요?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제 아들이 계속 아파지고 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병원에 데려간다고 하고는 소식이 없고. 혹시 병원 이름이라도 아세요? 김순이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서연이 구체적인 병원 이름을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서에서 나온 김순이는 절망감에 빠졌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직접 준호를 찾아야 했다. 그날 오후 김순이는 근처 대형 병원들을 모두 돌아다녔다. 응급실, 입원실, 외래 대기실까지 샅샅이 찾아봤지만 준호는 어디에도 없었다. 저녁 무렵 지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김순이의 휴대폰이 울렸다. 이서연이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준호 오빠가. 이서연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다. 하지만 김순이는 그 연기 같은 목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뭔 일이야?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어요. 지금 응급실에 있어요. 어느 병원? 서울대병원이요. 빨리 오세요. 김순이는 즉시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다. 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다. 혹시나 하는 최악의 상황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이서연은 울고 있었다. 하지만 김순이에게는 그 눈물마저 가짜로 보였다. 준호는 어디 있어?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태가 심각하다고. 김순이는 이서연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간호사실로 뛰어갔다. 제 아들 김준호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지금은 면회가. 그때 의사가 나타났다. 김준호 환자 보호자분이세요? 네, 어머니입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환자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급성 중독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중독? 김순이는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 무슨 독성 물질인지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상당 기간 축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아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김순이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뒤에서 이서연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준호를 보았을 때 김순이는 울음을 터뜨렸다. 각종 장비에 둘러싸여 의식을 잃은 채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했다. 준호야, 엄마가 왔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준호는 반응이 없었다. 의식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날 밤 김순이는 병원에서 밤을 새웠다. 이서연도 함께 있었지만 김순이는 그녀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대신 이서연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새벽 3시쯤 이서연이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비웠다. 그런데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김순이는 조용히 따라가 보았다. 복도 끝에서 이서연이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김순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들었다. 응, 거의 끝났어. 의사가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더라. 김순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서연은 준호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보험 처리는 언제쯤 될까? 혼인신고도 되어 있고 문제 없겠지? 보험. 그 단어를 듣는 순간 김순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서연의 목적은 보험금이었다. 그리고 준호는 그 보험금을 위한 희생양이었다. 김순이는 참을 수 없었다. 이서연에게 달려가려는 순간 간호사가 뛰어나왔다. 보호자님들, 빨리 오세요. 환자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중환자실로 뛰어간 김순이 앞에서 의사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김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사랑하는 외아들이 영원히 떠나간 것이다. 준호야, 준호야. 김순이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 복도에 메아리 쳤다. 그리고 옆에서 이서연도 울고 있었다. 하지만 김순이에게는 그 눈물조차 역겨웠다. 준호의 시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김순이는 부검을 요청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는지 정확히 알고 싶어요. 하지만 이서연은 강하게 반대했다. 어머니, 준호 오빠를 편히 보내드려요. 부검은 너무 잔인해요. 잔인한 건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한 짓이야. 김순이가 처음으로 이서연에게 감정을 드러내자 이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리고 다시 슬픈 며느리의 가면을 썼다. 어머니, 슬픔이 너무 커서 그러시는 거 이해해요. 하지만 닥쳐. 내 앞에서 그런 연기 그만해. 부검 결과가 나오기까지 일주일이 걸렸다. 그 일주일 동안 김순이는 장례식을 치렀고 이서연은 완벽한 상주 역할을 했다. 조문객들 앞에서는 슬픔에 잠긴 젊은 과부였다. 하지만 김순이는 이서연이 화장실에서 보험회사와 통화하는 것을 또다시 목격했다. 네, 사망진단서 나왔어요. 언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마침내 부검 결과가 나왔다. 법의학자가 김순이에게 설명했다. 비소 중독입니다. 상당 기간에 걸쳐 소량씩 지속적으로 투여된 흔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건 타살입니다.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농도예요. 김순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자신의 직감이 맞았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정말로 살해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실. 부검 결과를 들고 경찰서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경찰들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요. 이서연. 하지만 이서연을 찾으러 갔을 때 신혼집은 이미 비어 있었다. 이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김순이는 그제야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범죄였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너무 늦게 진실을 알았다는 것을. 준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김순이는 다짐했다. 준호야,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게. 너를 죽인 그년을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김순이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서연은 단순한 살인범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다른 남자들을 죽인 경험이 있는 연쇄살인마였다. 그리고 그 뒤에는 더 충격적인 배후 인물이 숨어 있었다. 김순이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어머니의 손으로 직접 정의를 실현해야 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준호의 장례를 치른 지 3일이 지났지만 김순희는 한숨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이서연이 도망쳤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분노케 했다. 경찰은 수배령을 내렸지만 소극적이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부검에서 비소가 검출되었지만 누가 언제 어떻게 투여했는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다. 김순희는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내기로 결심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설탐정 사무소를 수소문했다. 여러 곳에 문의한 끝에 조민석이라는 탐정을 만나게 되었다.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실종자 수색과 신원조사 전문가였다. 강남역 근처 작은 사무실에서 조민석을 처음 만났을 때 김순희는 그의 날카로운 눈빛에서 희망을 보았다. 50대 초반의 조민석은 김순희의 이야기를 들으며 계속 메모를 했다. 김순희는 조민석에게 간절히 요청했다. 이서연이라는 여자의 정체를 완전히 파헤쳐 달라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조민석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했지만 김순희에게는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조민석은 착수금으로 1천만 원을 요구했고 김순희는 주저없이 지불했다. 준호를 위해서라면 모든 재산을 털어도 아깝지 않았다. 조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조민석으로부터 첫 번째 연락이 왔다.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사무실로 오라는 그의 말에 김순희는 즉시 달려갔다. 사무실에 도착한 김순희 앞에 조민석이 내민 것은 한 뭉치의 서류였다. 사진, 신문기사, 그리고 각종 공문서들이었다. 조민석의 표정이 어두웠다. 그가 말하려는 내용이 충격적일 것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이서연의 본명은 박지은이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박지영이라는 언니가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서연이 이미 2번의 결혼과 2번의 남편 죽음을 경험했다는 사실이었다. 첫 번째 남편은 최태현이었다. 35세의 중견기업 과장으로 3년 전 결혼한 지 2달 만에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심정지였다. 당시 이서연은 이미경이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2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두 번째 남편은 한성진이었다. 31세의 IT회사 팀장으로 1년 전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때는 박유리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3억 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준호였다. 보험금은 5억 원이었다. 조민석이 설명한 내용은 상상을 초월했다. 패턴이 완전히 똑같다는 그의 말에 김순희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모든 사건에서 이서연은 해외에 사는 부모를 핑계로 상견례를 피했고 빠른 혼인신고를 주장했으며 보험 수익자를 변경했다.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들은 모두 급사했다. 더 소름 끼치는 것은 매번 이름을 바꿔가며 신분을 위조했다는 점이었다. 조민석은 이 정도 수준의 신분 위조는 혼자서는 불가능하며 분명히 배후에 누군가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순희는 다른 피해자 가족들과 연락하고 싶다고 했다. 함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조민석은 며칠 후 최태연의 어머니 최영숙 씨와 한성진의 형 한성호 씨의 연락처를 구해왔다. 최영숙 씨와 만난 자리에서 김순희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태연도 결혼 전부터 계속 몸이 아팠다고 했다. 위장장애와 구토 증상이 지속되었지만 당시 며느리였던 이미경은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도 정작 큰 병원 검사는 미뤘다고 했다. 최영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그 애가 정말 착해 보였다며 태연이를 잘 돌봐준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한성호 씨 역시 비슷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동생 한성진도 결혼 후 갑자기 건강이 악화되었고 박유리는 헌신적인 아내를 연기했다고 했다. 그는 부검을 요청했지만 그 여자가 극구 반대했다고 분노했다. 동생을 편히 보내달라고 하면서 말이다. 새 피해자 가족이 만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더욱 명확해진 것은 이서연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조민석은 이제 확실해졌다고 단언했다. 계획적 연쇄살인이라고.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경찰서에서 김준호 사건 관련해서 자수한 사람이 있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김순희는 당연히 이서연이 자수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만난 사람은 전혀 다른 여성이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척한 얼굴의 여자였다. 그녀는 자신을 박지영이라고 소개하며 박지은의 언니라고 했다. 김순희는 깜짝 놀랐다. 이서연의 언니가 왜 자수를 한 것일까? 면담실에서 박지영이 털어놓은 이야기는 김순희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모든 것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당시 대학생이었던 박지영은 같은 학과 후배인 준호를 일방적으로 짝사랑했다. 매일 따라다니고 선물을 주고 집 앞에서 기다리기까지 했지만 준호는 그저 친절한 선배로만 대했다. 박지영의 구애는 점점 집착으로 변했고 급기야 거짓으로 임신했다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준호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미안하지만 우리 사이에 그런 일은 없었다고 선배도 잘 안다고 말이다. 그 거절로 박지영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결국 학교를 중퇴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그 10년 동안 박지영은 준호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다. 박지영은 동생한테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했다. 그 남자가 자신을 농락하고 버렸다고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말이다. 박지영의 거짓말을 믿은 이서연은 언니를 위한 복수를 다짐했다. 처음에는 정말 복수가 목적이었다. 하지만 첫 번째 남편을 죽이고 보험금을 받은 후부터 이서연이 달라졌다고 박지영은 말했다. 이서연은 돈의 맛을 알게 되었다. 복수보다는 보험금이 더 달콤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범행을 저질렀다. 박지영이 자수한 이유는 이서연이 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이번에는 10억 원짜리 보험에 가입시키려고 한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죄 없는 사람이 죽는 걸 볼 수 없어서 자수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김순희는 박지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10년 전에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 거짓말 때문에 준호를 비롯해 3명의 무고한 남자들이 죽었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김순희가 이서연의 행방을 묻자 박지영은 모른다고 답했다. 자신이 자수한다고 하니까 연락을 끊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지영의 자수로 수사에 급진전이 있었다. 그녀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이서연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달 후 마침내 이서연이 체포되었다. 부산에서 또 다른 이름으로 살면서 새로운 타겟을 물색하고 있던 중이었다. 체포 당시 그녀가 사용하던 이름은 최수진이었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김순희는 매 공판마다 참석했다. 피고석에 앉은 이서연을 보며 분노와 동시에 허탈감을 느꼈다. 여전히 그녀는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첫 번째 공판에서 이서연의 변호인은 예상대로 박지영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다. 피고인은 언니의 거짓말에 속아 복수라고 생각하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든 계획은 박지영이 세웠고 피고인은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강력하게 반박했다.
피고인이 이미 2차례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는 개인적 복수가 아닌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계획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드러났다.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이서연의 증언은 철저히 계산되어 있었다. 언니가 시키는 대로만 했으며 음식을 만들어주라고 해서 만들어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사가 독극물을 직접 넣었냐고 추궁해도 이서연은 일관된 답변을 했다. 언니가 준비한 재료로 요리를 했을 뿐이며 언니가 복수라고 하니까 따랐을 뿐이고 설마 독을 넣으라는 뜻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더 답답한 것은 증거인멸이었다. 이서연이 사용했던 독극물이나 관련 도구들은 모두 처리된 상태였다. 신혼집도 이미 정리되어 있어서 물리적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고심했다. 정황상 이서연이 범인임은 분명하지만 법적으로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했다. 몇 주간의 공판이 진행된 후 1심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박지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는 재판부의 선고에 김순희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법정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순희는 참을 수 없었다. 말이 안 된다고, 저 여자가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장이 질서를 요구했지만 김순희는 더욱 격앙되었다.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지만 부검에서 독이 나왔는데 뭘 더 원하냐고 항변했다. 결국 김순희는 법정에서 퇴장당했다. 복도에서 이서연과 마주쳤을 때 그녀는 여전히 그 완벽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이서연이 이제 끝났다고 말하자 김순희는 온몸이 떨렸다. 끝났다고? 천만에. 이제 시작이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이서연이 김순희에게 법원에서도 자신의 무죄가 확정됐다고 하자 김순희는 법이 그녀를 보호해줘도 자신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쫓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서연은 비웃듯 대답했다. 그러라고, 하지만 명예훼손은 조심하라고. 그 순간 김순희는 깨달았다. 법만으로는 이 여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한편 박지영은 살인교사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진짜 범인인 이서연은 자유의 몸이 되었다. 5억 원의 보험금까지 고스란히 손에 넣었다. 재판이 끝난 후 김순희는 조민석과 다시 만났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고 했다. 조민석은 어머니 심정은 이해하지만 이제 더 이상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김순희는 법적으로는 끝났어도 자신의 마음은 끝나지 않았다며 계속 찾아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조민석은 난색을 표했지만 김순희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수락했다. 이제부터는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복수를 위한 감시였다. 그날 밤 김순희는 준호의 영정사진 앞에서 다짐했다. 법이 그녀를 벌하지 못한다면 엄마가 직접 해내겠다고,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말이다. 2심 재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대법원까지 갔지만 무죄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서연은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 되었다. 하지만 김순희의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법이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사회적 응징이라도 받게 만들어야 했다. 그리고 다른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야 했다. 이서연이 법정을 나서며 승리의 미소를 짓는 모습을 보며 김순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다. 법이 제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절망감에 김순희는 자신만의 복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서연이 무죄 판결을 받고 당당히 법정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김순희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어머니의 손으로 직접 응징해야 했다. 재판이 끝난 그날 밤 김순희는 준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다. 촛불이 흔들리는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에는 차가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법원이 그 여자를 놓아줬다고 해서 끝이 아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김순희는 조민석 탐정 사무실을 찾았다. 조민석은 김순희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절망에 빠져 있던 여자가 아니었다. 지금 그의 앞에 앉아 있는 김순희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탐정님, 이서연을 24시간 감시해 주세요. 어머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재판은 끝났고 의미가 있어요. 저 여자는 또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거거든요. 김순희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연쇄 살인마가 한 번 맛본 달콤함을 포기할 리 없다는 것을, 5억 원이라는 거액을 손에 넣은 이서연이 여기서 멈출 리 없다는 것을. 조민석은 처음에는 망설였다. 이미 법적으로 끝난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김순희의 간절한 부탁과 추가 비용 지불 약속에 결국 수락했다. 감시가 시작된 지 일주일 후 조민석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다. 이서연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온라인 데이팅 앱에 가입했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함께였다. 벌써 시작했구나. 김순희는 이를 악물었다. 아직 준호의 49제도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새로운 타겟을 찾고 있다니. 이서연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조민석의 감시 보고서는 매일 김순희의 분노를 자극했다. 이서연은 여러 남자들과 만나고 있었다. 모두 40대 이상의 중년 남성들이었고 공통점은 최근 이혼했거나 사별한 외로운 남자들이라는 것이었다. 특히 정태원이라는 46세 건설업체 사장이 이서연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김순희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 남자를 구해야 했다. 김순희는 정태원의 회사 주소를 알아냈다. 그리고 밤새워 준비한 자료 봉투를 들고 그의 회사로 향했다. 봉투 안에는 이서연의 모든 것이 들어 있었다. 재판 기록, 신문 기사, 사망한 남편들의 사진, 그리고 김순희가 직접 쓴 편지까지. 정태원 사장님께, 당신이 만나고 있는 박지은이라는 여자는 연쇄살인마입니다. 제 아들을 포함해 3명의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당신이 4번째가 되기 전에 이 편지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편지를 회사 경비실에 맡기고 나온 김순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것이 그녀의 첫 번째 복수였다. 직접적인 폭력이 아닌 진실을 무기로 한 복수. 이틀 후 조민석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태원이 이서연과의 만남을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김순희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첫 번째 작전이 성공한 것이다. 이서연의 사냥감 하나를 구해낸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조민석의 보고에 따르면 이서연은 곧 새로운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최근 아내를 잃은 52세 약사 김동수였다. 김순희는 같은 방법을 사용했다. 김동수의 약국에 찾아가 직접 만났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김동수였지만 김순희가 가져온 증거 자료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여자였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김동수도 즉시 이서연과의 연락을 끊었다. 김순희의 두 번째 성공이었다. 그 후 몇 달 동안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다. 이서연이 새로운 남자를 만날 때마다 김순희는 그 남자에게 진실을 알려줬다. 때로는 직접 찾아가서,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전화로. 방법은 달랐지만 결과는 항상 같았다.
모든 남자들이 이서연을 피하기 시작했다. 6개월이 지나자 이서연도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기 시작했다. 조민석의 관찰에 따르면 이서연은 점점 신경질적으로 변했고 자주 뒤돌아보며 주변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순희와 조민석은 워낙 조심스럽게 행동했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는 잡히지 않았다. 어느 날 이서연이 보험금을 찾으러 은행에 간다는 조민석의 보고를 받은 김순희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다. 이제는 직접 대면할 시간이었다. 은행 앞에서 기다리며 이서연과 마주할 준비를 했다. 오후 2시 30분 이서연이 은행에서 나왔다. 김순희는 그녀가 길을 건널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따라갔다. 사람이 별로 없는 골목에서 김순희는 이서연을 불렀다. 이서연, 뒤돌아본 이서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곧 평상시의 가면을 썼다. 어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너 지켜보러 왔어. 김순희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서연의 미소가 사라졌다. 지켜본다고요? 그래, 그 더러운 돈으로 뭘 하는지, 또 어떤 무고한 남자를 죽이려고 하는지. 이서연의 얼굴이 완전히 변했다. 그동안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한 순간이었다. 설마. 어떻게? 다 알고 있어. 정태원 씨, 김동수 씨, 그리고 지난주에 만난 박철수 씨까지. 이서연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뻔뻔했다. 그만해주세요. 그만하기? 넌 내 아들 죽여놓고 그만하라고?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건 스토킹이에요. 김순희는 비웃었다. 스토킹? 좋아. 그럼 신고해봐. 내가 뭘 했는지 경찰한테 설명해봐. 이서연은 할 말이 없었다. 자신이 연쇄살인마라는 사실이 더 퍼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어머니, 제발. 제발은 무슨? 넌 내 아들한테 제발하지 말라고 빌었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준호한테? 김순희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왜? 내가 연쇄살인 말하는 게 들킬까봐. 이서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기억해둬. 이제 시작이야. 내가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려고 할 때마다 내가 나타날 거야. 그날부터 김순희의 본격적인 추적이 시작되었다. 이서연이 어디를 가든 김순희의 그림자가 따라다녔다. 새로운 남자를 만나려고 하면 김순희가 나타나 진실을 폭로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해도 김순희가 그 회사에 이서연의 정체를 알렸다. 이서연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김순희가 나타났다. 부산에서 대구로, 대구에서 광주로, 광주에서 대전으로. 어디를 가든 김순희의 추적은 계속되었다. 조민석은 김순희의 집착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어머니, 이렇게 계속 쫓아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하지만 김순희는 멈출 수 없었다. 복수가 그녀의 전부가 되어 있었다. 매일 밤 준호의 영정 앞에서 그날의 성과를 보고했다. 오늘은 이서연의 취업을 막았다고, 내일은 새로운 남자와의 만남을 방해할 예정이라고. 1년이 지나자 이서연의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5억 원의 보험금은 이사 비용과 생활비로 절반 이상 사라졌다. 제대로 된 일도 할 수 없었고 새로운 관계도 만들 수 없었다. 김순희의 끈질긴 추적으로 인해 이서연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소문의 확산이었다. 김순희가 이서연의 정체를 알릴 때마다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이서연의 사진과 함께 연쇄살인마라는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여러 번 성형수술을 받아 얼굴을 바꿔보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김순희와 조민석은 항상 그녀를 찾아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김순희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이서연의 첫 번째 남편 최태연의 가족이 재수사를 요청했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본격적인 재수사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이서연의 과거 거주지에서 비소가 들어있던 용기가 발견되었고 최태연의 시신을 재부검한 결과 준호와 같은 비소 중독 증상이 확인되었다. 두 번째 남편 한성진의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재부검 결과 비소 중독이 사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제 물리적 증거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이서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마침내 이서연이 항복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김순희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니, 그만해 주세요. 제발. 김순희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뭘 그만해? 이제 정말 미치겠어요. 어디를 가도 뭘 하려고 해도 어머니가 나타나서. 그래서 제발,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제가 뭘 해드릴까요? 김순희는 비웃었다. 뭘 해? 너한테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뭔데요? 자수해. 이서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제가 자수하면 그만 쫓아다니실 거예요? 당연하지.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쫓아다닐 이유도 없잖아. 며칠 후 이서연은 스스로 경찰서에 가서 자백했다. 모든 범행을 인정했다. 3명의 남편을 모두 비소로 독살했다는 것,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었다는 것, 그리고 처음에는 박지영의 거짓말에서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까지. 재판에서 이서연은 3건의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김순희는 법정에서 그 순간을 지켜보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길에 이서연과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수갑에 묶여 호송되는 이서연이 김순희를 보며 말했다. 만족하세요? 김순희는 차갑게 대답했다. 아직 시작일 뿐이야. 감옥에서도 편히 지낼 생각은 하지 마. 이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설마 감옥 안에서까지 괴롭힘 당할까봐 두려웠던 것이다. 감옥 안에도 내 아들 같은 피해자의 가족들이 있을 거야. 네가 뭘 했는지 다 알게 해줄게. 실제로 김순희는 이서연이 수감된 교도소의 다른 재소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서연의 죄상을 상세히 알리는 편지들이었다. 교도소 안에서도 이서연은 완전히 고립되었다. 1년 반이라는 긴 싸움이 끝났다. 법이 처음에는 이서연을 보호했지만 결국 어머니의 끈질긴 복수와 새로운 증거들로 인해 정의가 실현된 것이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김순희의 마음은 허전했다. 복수가 끝난 지금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다. 1년 반 동안 오직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른 목표가 필요했다. 그날 밤 김순희는 이상한 꿈을 꾸었다. 준호가 나타나 말하는 꿈이었다. 엄마, 이제 그만 쉬세요. 준호야, 엄마가 저를 위해 충분히 해주셨어요.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사세요. 엄마는 너 없이 어떻게 살아? 엄마 저는 항상 엄마 마음속에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저도 편안해져요. 꿈에서 깬 김순희는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끝났지만 준호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정말로 아들 없는 삶을 살아가야 했다. 며칠 후 조민석이 김순희를 찾아왔다. 어머니, 준호 씨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재단? 네. 연쇄범죄 피해자 가족들을 돕는 재단 말이에요. 어머니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거죠. 김순희는 그 제안에 깊이 생각해 보았다. 복수에서 치유로, 분노에서 사랑으로.
아들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진정한 승리의 방법일 수도 있었다. 그래, 준호 이름으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자. 김순희는 준호 안전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심했다. 이서연에게 빼앗긴 보험금은 받지 못했지만 자신의 재산으로 재단을 시작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재단 업무는 최태영과 한성진의 가족들을 돕는 것이었다. 그들도 김순희와 같은 아픔을 겪었지만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했었다. 재단에서는 법적 지원, 심리 상담, 생활비 지원까지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재단 업무를 시작하면서 김순희의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다. 복수만을 위해 살던 삶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삶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서영과 비슷한 수법으로 남편을 독살하려던 여성이 있었는데 재단의 경고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김순희의 경험이 다른 잠재적 피해자를 구한 셈이었다. 1년 후 준호 안전재단은 전국적으로 알려진 조직이 되었다. 연쇄 범죄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잠재적 피해자들을 위한 예방 활동까지 펼치고 있었다. 매년 준호의 기일에는 묘지를 찾아가 근황을 전했다. 재단에서 도운 사람들의 이야기, 새로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한 사례들을 들려주며 말이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알았어. 복수로는 너를 되돌릴 수 없지만 내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너를 기억할 수는 있다는 걸. 개인적인 분노를 사회적 기여로 승화시킨 김순희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법이 보호해주지 못할 때도 포기하지 않는 용기와 복수를 넘어 더 큰 선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이서연은 무기징역을 받고 교도소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다. 교도소 안에서도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그녀의 죄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김순희가 원했던 진정한 복수였다. 하지만 김순희 자신은 복수의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 슬픔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승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의 사랑은 복수를 넘어 구원으로, 분노를 넘어 희망으로 변해갔다. 그리고 그 변화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다. 김순희의 이야기는 단순한 복수담을 넘어 인간 승리의 드라마가 되었다.